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개념 보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제일 무난한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텐데 다시 기본 틀 잡아내야 되죠. 자, 소유권에 관한 내용, 특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는 실명법이라든가 다른 거 얘기할 때도 항상 전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전세권 뭐 이런 얘기 할 때 토지 소유자 당연히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내 땅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건물의 철거 청구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임차인한테는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73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자, 반환 청구, 소유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승계인 등에 대해서 야야야 건물 치워라는 얘기하면 별개의 문제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내 토지 돌려줘 라고 하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질문,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임차인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될 테고요. 사용 수익과 관련해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라고 하는 거, 건물의 철거 청구,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은 매수한 사람, 이 사람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었고요. 대신 임차인한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할 수 없고요. 건물의 소유자한테 퇴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관련해서 자, 소유자 무효인 등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등에 준용되게 된다. 그러나 주의하실 거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아예 준용하지 않죠. 해서 이 정도 개념 보셨습니다. 자,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해서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Y 건물을 축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을이 건물에 거주했을 때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 청구해버리면 소유자 삐져가지고 갈게. 얘 삐져서 가봐. 그럼 건물을 어떻게 철거해? 마음대로 토지 소유자가 철거했다가는 자, 손해배상 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한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삐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얘한테는 건물 철거 청구가 가능한 건 별개의 문제로 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 늘 틀리면 안 돼요. 1번 답으로 뽑았고요. 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왜? 현재 토지 소유자 병이 되기 때문에.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에 자, 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인도했으면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 Y 건물에 자, 등기만 넘겨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불법 건물의 소유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철거 청구 가능하고요.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라고 한다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나서 어떻다 건물을 축조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을의 허락 없이 무가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다라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람 건물의 인도 청구하려면 뭐야? 자,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바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지문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고 병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임차권 대항력 가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임차권을 바뀐 토지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4번, 5번 상당히 까다롭게, 특히 4번이 까다롭게
구성이 됐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1년 내내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면 내년에 해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기본만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야. 기본만 가지고. 근데 1번 놓쳐버리면 쓸데없이 4번, 5번에서 뒤지게 삽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내서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그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둘 다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점점점 자, 지금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었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건 판례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자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권을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 처분할 수 없었고요. 다섯 번째, 합유자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한다.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공유에 있어서 지분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합유에 있어서는 등기법에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합유자가 지분권을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 상속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또 관련한 쟁점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동소유 여러분 자료 73페이지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몇 개는 알아야 돼 해서 먼저 합의 공유에 있어서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7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관리 특약액이 이미 답이 됐던 얘기죠.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그런 관리 특약은 무효라고 하는 거. 승계인한테는 무효가 되게 된다. 2번 질문과 관련한 질문. 3번 질문. 자, 4번 그 목적물의 반환 청구 나와 있죠.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딱 하나만 인정됩니다. 불법 점유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돼.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에서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형식은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유물의 처분 변경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권을 뛰어넘는 이 나서는 사람의 지분까지 같이 묶어서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변경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으면 어떻다? 안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등기, 말소 청구.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체가 순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지분을 포함해서 자, 일부가 거짓말이면 지분 비율에 포함돼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등기가 무효가 되는 파트가 있으면 그건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등기 말소 청구까지 보셨고요. 자,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협의 분할과 재팔 분할 두 개가 나오죠. 해서 민법 186조, 187조 얘기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협의 분할 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자, 조정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있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의 분할에 있어서는 따로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물권 변동의 효력. 자, 지금 이제 다시 재판 분할에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5년까지 가능해서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만 이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공유에 관한 주제 살펴봤고요. 이건 좀 이제 어렵게 해서 합유 가져가서.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자, 그 뭐지? 반환 청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요것만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5번 뽑았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을 소유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 해서 자, 갑의 지상권. 앞에서 우리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건물 소유권만 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법정 지상권 함께 이전되는 효력. 등기 없어도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렇게 하나 뼈대를 잡아봤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더라? 저거 있었다. 지금 이제 자 이제 문제 가서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를 통해서 취득한다.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면 취득할 수 없다. 요 얘기를 아까 설명드렸고요. 1번 가보겠습니다. 누구야? 자, 지상권자 갑은 그가 을의 토지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말 더럽게 어렵네. 자, 주어서로 끊어갑시다. 갑은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른편 됩니다. 그래서 중간을 보지 말고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되는 데까지만 가시는 거야. 그래서 1번 오른편. 자,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때 자,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이거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 중에서 토지 분할로 인해서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되는데 이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약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법정 지상권이 문제가 됩니다. 지료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미 토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2번 오른편. 3번 갑의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일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틀렸나요? 그래서 자, 지금 이미 사용을 한 부분, 이건 뭐야? 부당이득. 자, 법정 지상권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해서 자, 3번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 중요한 쟁점이죠. 자기 기준으로 얼마, 합의 2년이 아니라 정 기준으로 얼마, 2년 동안 지료 체납이 있게 되면 이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혹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있게 되면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소멸 청구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맥락에서 소멸 청구 또 하나의 출제 이슈, 유치권 파트에서 소멸 청구 있었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배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 담보 등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채무자는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두 개 정도가 소멸 청구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전세권에서는 용도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의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출제 쟁점은 아니다 라고 할 것. 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 무에게 통제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지상권 파트에서 지금 7년 동안 2번인가 답을 뽑았던 게 소멸 청구라는 주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좀 특이했던 주제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그래서 점유권 많으면 두 문제, 적어도 한 문제 나오는 파트. 자, 먼저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 내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뭐라고 한다? 자주점유. 남의 거라고 믿고 사는 점유를 타주점유.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를 하게 되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임대차를 통해서, 지상권을 통해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이걸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자, 직접 점유자는 어떻다? 타주점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될 테고요. 매수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자, 이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자, 자주점유가 되게 될 것이다. 해서 자, 1번 오른편. 갑이 을과의 명시택의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을 때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 해서 자, 우리가요 부동산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갑이 신탁자가 될 테고 을이 수탁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약정은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래서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수탁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라고. 어려워요? 이건 몰라도 돼. 두 개 짬뽕 해놓은 거니까. 자, 세 번째,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을 때 갑과 을이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거 계속 요즘에 간접점이 나오고 있어요. 갑이 을한테 사용을 하라고 했고 뭐 동의가 있고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을이 병한테 다시 사용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한 사람은 병이 될 테고 병은 직접 점유자, 갑과 을은 어떻다? 간접 점유자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 패소한 때 요거 틀렸다? 자, 바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래서 이 점유 파트에서 낼 거 다 냈는데요. 자, 안 낸 거 딱 한 가지, 바로 이하익입니다. 해서 자,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점유, 자신에게 정당한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로 추정되게 되는데, 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패소하게 되면 판결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권을 갖게 될 테고 점유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악의의 점유자는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민법 104조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죠. 오늘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문제 쭉 내왔던 것 중에 다 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파트에서 상대방 폭리를 취하겠다는 악의가 있어야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출제 쟁점 안 나왔던 것 중에 그 다음에 점유권 파트 중에서 7년 사이에 안 나온 게 자,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뭐라고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타주 점유. 요걸 달리 표현하면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의 직접 점유자로 어떻다? 타주 점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점유에 관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요것도 무조건 맞춰야 돼. 자, 외울 것 첫 번째,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선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가액의 증가가 현저해야죠. 현존했을 때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익비의 상환자 기간을 허여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 자,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을 때,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나머지는 무조건 다 어떻다?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 가볼까요? 자, 지금 선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질문요. 악의의 점유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했을 때, 이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자, 가볼까요? 자, 손해 전부 현존 이익 나왔을 때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이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고요. 자, 3번 악의의 점유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등등등 잘 모르겠고요. 일단 유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필요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상환, 이거 틀렸죠? 그래서 유익비가 가액의 증가 현존할 때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이 유익비의 상환을 자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을 때 이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걸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점유권 간단하게 두 문제 주제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 가서
자, 점유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하고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답이 안 돼. 옳든 틀리든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답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자주 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이제 애매함은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양쪽에서 다 입증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거 무단 점유, 불법 점유가 됐을 때만 어떻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단 점유. 자, 선의 점유자. 자, 과실수권 가지게 될 테고요. 자, 이거 나와 있죠? 이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요거가 지금 7년 사이에 답을 뽑지 않았던 쟁점입니다. 대신, 자, 거기 이제, 병합 하자도 승계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밑에 이제 직접 점유권, 사실상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직접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 점유. 그래서 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얘기는 유치권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죠.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좀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수취권 등에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다시 외우실 거.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가액이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법원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유예를 결정해 줄 수 있고 이때는 유지권, 자,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 점유율이 멸실이 되어버린 상태다. 라고 하면 선의 자주 점유자만 현존 이익이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여기서는 3번이 좀 어려웠던 주제. 어렵다는 거 중요치 않다는 거야. 우리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자, 거의 다 암기가 되어 갑니다. 또 잊어버려서 문제긴 한데 요는 낯선 거 좋아하지 마실 거다. 그냥 항상 답은 쉬워. 답은 이 4번 이렇게 뽑았고요. 쉬웠던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선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회 때인가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죠. 제가 문제를 변형을 해봤는데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야? 자,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사람, 잘 가지고 있다,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관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죠? 잘 보존하고 있다, 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를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 유치권자, 당연히 어떻다? 채무자에게 돈 갚으면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게 되면은 목적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멸청구 있었잖아. 지상권 파트에서 2년간 지료 체납하면 소멸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 경과돼야지 소멸청구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이 유치권의 소멸청구. 자, 이 채권자, 유치권자가 자,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자, 담보물로 내놓게 된다라든가 또는 선관 의무를 위배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저당권자 집 갖고 있다 돌려줘야 되죠. 뭘 돌려주긴 돌려줘서 저당권자는 점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 전세권자도 전세 목적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동시 이행의 관계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될 때 똑바로 돌려줘라 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해석하면 자, 저당권이나 지역권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관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지역권 100% 한 문제 구성되고요. 개 짜증나 내용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용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7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지역권의 성립 등부터 살펴봅니다. 지역권의 성립이라고 해서 약정 지역권이라는 거, 설정계약과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죠. 다 지역권 성립하게 될 텐데, 요 근래 이슈가 되는 게 계속 좀 어려운 게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가십시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 필요할 요자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역지 맹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통해서 도로 등에 나다닐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리켜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다만 요역지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있으면 얘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승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만나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주제야. 승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고, 요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제일 까다로워.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그런 거 나왔었잖아. 요역제 지상권자, 자, 바로 지역권에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쟁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요역제 지상권자라는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설정계약 체결하는데 미처 지역권 설정되기를 안 하고 20년 동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다라고 하면 시효 완성자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등기 청권 행사에서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할 거. 아까 우리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협의 분할 같은 경우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재판행 분할은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공유물 분할이 하나 이슈가 되고, 또 하나가 시효 취득이 이슈가 된다. 시효 취득은요, 등기해야지 소유권의 시효 취득, 지역권의 시효 취득, 지상권의 시효 취득, 등기해야지 어떻다? 바로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데, 하나 주의하실 거,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 자체가 할 수가 없었죠.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맥락을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효 취득 얘기, 등기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이 얘기하고,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요것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 186조, 187조 얘기할 때 나머지 뭐 상속이니 공용징수니 뭐 이런 자머지 구질구질한 얘기 다 개쓰레기고, 작년 문제에서 그거 나왔었잖아요.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지고, 자, 바로 법률 행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을 말한다라고 해서 작년에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가볼까요? 지역권은 요역제 분리해서 양도 처분하지 못한다. 비교해서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할 거. 2번 질문, 요역제 한필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제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승역자. 자, 승역지 그림을 생각해야 돼. 승역제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순서 바꿔치기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승역지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세 번째요, 소유권 기한 소유물에 관한 정권 규정. 자, 지역권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나왔어요. 자, 5번부터 가볼까요? 자, 면할 수 있다. 누가? 승역지 소유자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중간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해서 원래 이거 수리 의무를 만약에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하기로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수리하니까 짜증이 나. 그래서 이 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아예 이 부분 필지 분할해서 너 가져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위기. 그래서 이 문제 더러웠었는데요. 답은 4번 뽑아놨습니다. 공작물에 자, 공동사용 누구도 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도 할 수 있다. 한편 그 비용 분담 누가? 승역지 소유자. 일정한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갖고 말장난 요역지 소유자 이제를 장난을 쳐놨습니다. 해서 승역지 소유자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 그 외에도 우리 지문에 많이 나왔던 것이 승역지는 함께 취득하고 함께 소멸하게 된다. 공유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4번. 자, 4번이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쇼 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해서, 자, 압류 후에 나와 있죠? 압류 후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저당권이 실렸자 보니까
요건 좀 이따 보겠고, 자, 지금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유치 목적물인 X 건물에 대해서 압류 후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채권자, 요거는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래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아까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번호 알아야 돼. 압류 후의 경우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기업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요. 자, 유치 목적물인 X 건물에 대해서 먼저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을의 유치권은 소멸하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죠. 유치권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찾아봐야 되죠. 이 사회에서는 자, 첫 번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겁니다. 문제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등기된 권리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밑에 있는 것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이거 좀 어려웠었고요. 자, 유치 목적물인 Y주택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청권을 가진 임차인 해서 자, 필요비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수리비채권 같은 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상환청권, 구체적으로 필요비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리을번이요. 유익비 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이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나머지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니은도 더럽게 어렵고, 자, 이걸 딱 보게 되면 니은도 어렵고, 뭐, 이제,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기업권이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기간 허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인도 거절권 주장할 수 없다. 이걸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가갖고 무슨 천재야? 문제를 쓱 보면서 어디 보자. 내 생각에는 뭘 생각을 해. 쥐뿔 뭐 아는 게 어디 있다고.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해 준 경우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인도 거절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는 어떻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2번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 유치권 파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든 다 그렇지만은 이게 좀 맥을 딱 잡으면 겁나 쉬워지는데 이게 이제 맥을 못 잡으면 힘들어. 자, 여러분 자료 83페이지 유치권 등기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유치권 성립 요건 볼까요?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뭐가 있다? 바로 공사대금 채권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 바로 피담보 채권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차인의 권리인데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특약을 통해서 이걸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간접 점유도 포함되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라는 것도 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써? 혼동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유치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있는 유치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핵심 이슈가 인도 거주권 부인되는 케이스만 기억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인도 거주권 행사할 수 없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예기간을 정해준 경우 어떻다? 인도 거주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는 별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권 주장을 한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걸 두 개를 일단 외워야 된다. 안 되는 거 두 가지. 그게 뭐라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 그리고 지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요거가 그래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요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요 2번. 그 다음 보도록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회차 하신 분들은 뒤지게 공부했는데 개새끼가 소새끼가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되는 시기 뒤지게 외웠잖아. 하나가 뭐가 있어?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를 했을 때, 두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했다고 전제했을 때는 나중에 뭐라고요?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야? 아닌 걸 고르시오. 바로 5번이 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유치해. 지난번 문제 1회차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만들 때 그건 넣었거든. 다음 중 피담보 채권 확정되는 시기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쉽게 갔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똑바로 안 해놓는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머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결산기가 도래하고 존속기간 다 개소리들이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두 개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야. 놀라운 사람들이지. 나머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본 틀 두 개만 갖고 쇼부를 보는 거예요. 원래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식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절대 여러분들 외울 수 없는 머리 구조니까 두 개라도 외우시자.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근저당권은 등기 사항이 뭐야?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게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 지금 얘한테 근저당권 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 이걸 우리가 피담보 채권의 확정. 거꾸로 얘기하면 근저당권이 뒤지는 순간, 소멸되는 그 순간이 어떻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근저당권 뭐 하는 겁니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게 된다. 이건 이래서 치는 거고. 두 번째, 근저당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을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이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게 되는 그 순간 어떻다? 바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게 될 테고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될 테고, 그럼 경매 청구를 못 하잖아.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등등 이런 애들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어떻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된다. 두 개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두 개만 외우시는 거야. 해서 이게 말고 공동저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동저당 어차피 나중에 문제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틀릴 거야. 거의 다 그 문제를 일부나 읽을 사람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가지고 25회 때 문제 패턴은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 물상 보증인의 이수인 저당권자 무조건 보호를 받는다. 전액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달라고 뒤지게 얘기했는데 별로 개의치 않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읽어보실 거야.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쉬운 거니까 요거 하나 해서 근저당권 얘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82페이지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점, 확정 사유 나와 있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그러면 그 하면은 그 시점에 어떻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된다. 후순위 담보권자,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얘들이 경매 신청하면은 그 위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소멸하는 시기 소유권이 죽어버릴 때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바로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한 시점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되게 돼. 두 개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같이 묶어서 말소 등기 청구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자,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렇게 그저 물상 보증이면 똑바로 외우면 나머지 애들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X토지에서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 해서 자, 지금 을의 X토지에 대해서 1순위 갑의 저당권이 있게 될 거고요. 2순위 병의 저당권이 있다. 해서 1순위, 2순위 이 얘기는 뭐냐면 혹시 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저당권자부터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2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자, 사실 몰라도 돼. 갑은 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뒤지게 읽었더니만 답은 아주 쉽게 구성했어.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치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묶어서 가면 돼. 근데 시험은 안 나와. 저당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단 존재 요건이 돈 받을 권리, 피담보채권하고 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걸 자, 틀리게 구성됐고요. 2번 질문.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갑의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저당권의 소멸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돈 갚아버리거나 자 또는 시효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됐을 때 그 외에도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련해서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공용징수도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3번요.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불법 말소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거 틀렸죠? 아까 비슷하게 봤던 주제에 있었습니다. 해서 자, 등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바로 이거와 비교해서 기억할 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서 보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때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 존속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자, 이 대항력은 소멸하게 된다. 그 앞에 나머지 소유권이 됐든 지상권이 됐든 지역권이 됐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자, 나머지 4번, 5번 의미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3회 때인가 나왔던 지문들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 어차피 시험 보러 가면은 모를 거야. 모를 지문들이 겁나 나와. 읽어보지만 자,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요행수를 가지고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맑은 정신으로 읽어야 할 쉬운 지문들을 놓치게 됩니다.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뭐 몇 점이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합격만 하면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민법은 뭐 70점을 맞고 개론을 50점을 맞고 왜 기왕이면 99점씩 다 맞는다고 계획을 세우지. 그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희망사항이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할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쉬운 것들을 잘 이건 더 이렇게 쉬운 거야.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비슷한 문제도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다시. 문제가 잘못되어 있나요?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틀렸고 2번 미안해 2번이 답이네. 내가 그래서 시험 보러 가더라도 작살날 것 같아. 이런 걸 또 틀리고 지랄이야. 다 1번 3번 틀렸고요. 2번이 오른편. 미안해. 막 토론을 하고 난리야. 어쩌다 내가 틀린 거 자기가 하나 맞춘 거 있는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기가 찼겠어. 나는 맞췄는데 본인들 틀릴 때 답 2번입니다. 미안해. 그래서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기 해서 1번, 3번에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가. 일단은 가장 기본이 목적물의 멸시라고요. 공용징수 이건 꼭 알아야 돼. 피담보 채권의 소멸까지 3개는 기본이야. 다시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거. 그럼 당연히 모든 물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개론 할 때 법빈포 있었잖아. 법지라고 하는 거, 빈지라고 하는 거, 포락지라고 해서 바다 밑에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포락지. 물건이 영구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여기다 저당권 갖고 있으면 저당권 소멸하게 된다. 건물이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역시 건물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목적물의 멸실은 당연히 물권의 소멸사유. 법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뭐야?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수용이 있었죠? 공용징수도 어떻다? 물권의 소멸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돼. 진짜 더럽게 중요했던 거. 등기법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들을 때마다 깜빡 놓쳐. 바로 상지를 제외하면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상지에는 저당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직권 말소,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멸시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우선 이제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이 됐든 변제든 상관이 없어요.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공용징수 빠져 있는데 경매, 매수인이 매각 등을 다 내게 되면 어떻다? 모든 권리,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위치를 불문하고 소멸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혼동 얘기를 끌고 들어왔네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이런 얘기야.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저당권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아지게 되면은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혼동 얘기할 때는 딱 한 가지 있었죠. 뒤에 꼬리가 없어야지. 밑에 꼬리가 없어야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밑에 꼬리가 있잖아. 저당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같이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 사유, 혼동 얘기를 끌고 들어온 케이스. 혼동은 항상 그려보셔야 돼. 조금 버벅이는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릴 때 뒤에 밑에 꼬리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번 얘기는 꼬리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을 때 뒤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우리가 민법 중에서 제일 수험생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일단은 청약과 승낙. 청약은 구체적 의사표시여야 한다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청약,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했다. 그러면 효력이 이미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 2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남대문 시장, 리어커, 손수를 위해서 세 장에 티 만원 이렇게 소리 지른 거 불특정 다수를 전제로 하는 청약이 되게 된다. 그러나 승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승낙을 할 수 없다. 남산 위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중개업소의 매물 내가 다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친놈 되겠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세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원래 우리가 도달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죠. 도달주의라고 해서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 아닙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80만 돼도 그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야. 5월 1일 날 X부동산을
자, 청약을 합니다. 을한테 사라고 청약하는데 여기다가 자, 승낙기간 5월 8일까지 답을 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제주도에서 삽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5월 8일 날 등기 우편을 통해서 발송을 했는데 5월 10일 날 도착을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5월 8일까지 답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격지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사람에게 간의 계약, 이거 전화 안 합니다. 저 핸드폰 안 하고 그냥 편지만 주고 받는 거야. 그럼 5월 8일 날 발송이 됐다면 이때 도달했다는 전제에서 바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언제?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별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 내용 때문에 억지로 이제 이건 틀리게 뽑아낸 거고요. 5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이건 맨날 도배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여러분 차례 몇 페이지 가서 확인해 볼 거냐면 8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유형,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시험용은 2가지만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한다 해서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한다. 89페이지 해서 계약의 성립 유형에서 의사의 합치, 거기 나와 있는 지문에 이런 거 있잖아.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교차 청약, 이게 잊어버릴 만하면 답되는 거지. 두 개 청약이 각각 교차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약이 도달했을 때 내용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그때 바로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교차 청약 7년 동안 한 번 구성했던 출제 포인트 답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관련해서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한 것이고 최근에 2번 답을 뽑았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다 할지라도 청약서에 표시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구속되지 아니한다. 미친놈이지. 그래서 이런 식이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내 부동산을 현재 1억이라고 치고 50억에 사라 라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 언제까지 답 안 주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간주할게. 그래서 을이 편지를 보고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쌩 깠다. 근데 갑자기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지문이 좀 길어서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청약은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 자, 청약이 효력을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철회하지 못한다라는 주제 나와 있고요. 철회하면 기억할 게 저거밖에 없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자,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다? 추인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좀 특이한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청약자 이를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을 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신 이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있어서 승낙기간 지나게 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승낙 보니까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무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하지 않고 연착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이고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게 되면 적절한 기간 내에 승낙해야지 계약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격정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러한 경우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요 정도까지 자 한번 자세히 보셨고요. 뭐 답은 4번인데 4번은 중요치 않아. 나머지 4개가 무난해서 4번이 틀렸다. 억지로 쥐었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드릴 주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거 할 때마다 요거 할 때마다 용어 보기 마주 보는 사람 누가 있어? 매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야 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케 해줄 테니까
자, 제3자한테 등기 넘겨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낙약자,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포인트 용어 알아야 된다고! 유약자와 낙약자, 그리고 유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르고 또 기본관계라는 용어 두 가지를 쓰게 된다 해서 이걸로 다 끝났어! 해서 계약의 성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기본 틀 자체가 보상관계, 기본관계, 용어 싸움이야. 유약자와 낙약자 싸움 이렇게 볼 테고요.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료 9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원인관계, 대가관계 여러분 머리를 못 외웁니다. 그죠? 보상관계, 기본관계만 뒤지게 가는 거야. 보상관계, 기본관계만 가는 거야. 자, 절대로 이걸 5개 이상 여기서 외우겠다 하면 절대 여러분 머리를 못 들어오고 가니까 우린 4개만 목표로 삼는 거야.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이 그림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3자라고 하는 사람, 제3자의 권리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제3자의 권리, 이 사람이 제3자가 지금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권리 변경 소멸되지 않고요. 하나 더 이슈가 될 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민법상 선의 제3자와 관련된 그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시험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게 되면 통정 허위 표시 파트에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또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되는데 그때 선의 제3자의 범죄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 오래되고 잊어버렸겠죠. 그 다음 계약 소멸 관련해서 제3자는 계약 해제,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유약자는 낙약자가 해제, 취소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제3자는 해제, 취소 등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체 뭉뚱그려서요. 제3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안 된다. 얘는 뭐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지들이 하자고 꼬드기하고 왔더니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돈을 다시 토해내래. 안 된다고. 제3자는 절대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가야 돼.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해. 여러분 절대 안 되니까. 하여튼 3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행 거절.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얻어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제3자에게 이 병 제3자에게 지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재산권 이전을 안 해주니까 나는 누구한테 병한테 제3자한테 대금 못 주겠다. 이건 가능하다. 그러나 원인관계 등의 기한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보상관계 또는 이제 기본관계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이게 유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기한 항변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취소 해제권은 누구만이 계약의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이행 거절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달리 표현하면 대항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제. 바로 보기 관계 근거에서도 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가 되게 될 것이다. 낙약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세히 보지 마!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는 할 수 없고 요약자나 낙약자만 해제할 수 있다. 3번 질문. 낙약자 원인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왔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어렵다니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파트가 용어가 개쓰레기처럼 어렵다고 힘들어서 이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보기, 요약자, 낙약자. 보기, 요약자, 낙약자. 원인관계는 뭔데? 아, 모르지. 그냥 보기,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다 대항할 수 있다. 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게 이제 제3자를 계약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지문이 짧아요. 근데 용어들이 개쓰레기처럼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는 자,
제3자죠. 해지 못하니까 원상회복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해지를 원인으로는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수익자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 앞에 보지도 말고 자, 수익자 제3자로부터 해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이렇게 보셨고요.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지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만 원 계약을 을과 체결을 했다라고 해서 계약금, 계약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100% 출제가 되는 이슈죠. 여러분 자료 93페이지 가서 또 한번 체크하고 답 보겠습니다. 93페이지 계약금 계약의 법적 성질 첫 번째 종된 계약 요물 계약 나와 있죠. 해서 유일하게 요물 계약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요물 계약해서 첫 번째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요물 계약 계약금 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전부 교부해야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나중에 계약금엔 계약 해제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놓고 나서 계약금을 안 준 경우가 있다. 일부만 준 경우가 있다. 그때 매매 계약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왜? 주된 계약이 뭐고 매매 계약이고 그것에 종된 계약이 보니까 계약금 약정, 계약금 계약이기 때문에 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을 다 주된 영역을 나가리를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이 소멸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라고 하는 거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어떻다? 그것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해약금 해제를 위한 행사 요건 먼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 일부만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약금엔 계약 해제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아까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배제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해약금 해제할 수가 없겠고요.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거 이행의 착수 전일권. 그래서 중도금 지급이 가장 대표적이고 23회 때 나왔던 것이 그게 있었어요. 자 매수인이 자 대금 다 들고 있으면서 야 등기소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된다. 그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또는 일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딱 이행의 착수 최대 2개 중도금의 지급 또는 등기소의 동행 요청이라고 하는 동행 요청 이 두 가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중간에 소송이 제기가 됐든 당연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약금은 계약 해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액상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 이런 식인데, 공탁 불필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출제 쟁점이 됐었죠. 그래서 매도인이 배액상환을 요구하는데 매수인이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계좌번호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토스로 보내면 되는데, 그 양반이 토스를 모르는 거예요. 카톡은 금액이 좀 작아서 모르게. 하여튼, 토스로 보내면 된다, 토스. 근데 또 수령을 안 할 수도 있긴 하겠구나. 그럼 도달 안 한 거니까. 그때 법원에 공탁까지 할 것이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원상회복, 이자 이런 것들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셨습니다.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자, 갑이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증약금 해서 별 쟁점 안 됩니다. 2번 계약금 전부 지급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3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아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라는 얘기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 해약금은 계약 해제가 배제가 된다. 이런 의미. 각각 우리 사이 매매 계약이 무효했을 때 계약금 계약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해서 종된 계약, 매매 계약이 나가리가 되면 어떻다? 종된 계약 요거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배액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